좋은 엄마 교실. 안녕하세요. 좋은 엄마 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나 엄마입니다. 네, 멀리 송도에서 나나 어머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와. 그쪽 날씨는 어떤가요? 인천 송도는? 강력하죠. 더워요. 네네. 아, 정말 다른 나라 같은 외딴 섬나라 같습니다. 와. 근데 제가 있는 지역이 바람이 많고 바다 가까이에 있어서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해요. 근데 그 바닷바람은 시원한 느낌보다는 그 찐득거리지 않나요? 네. 바람이 이렇게 타게 살랑하는 게 아니라 와서 네. 철퍼덕 아니 소금 가득 거. 소금을 묵은 그게 와서 몸에 착착 달라붙는. 네. 우리 충주는 살랑거립니다. 그래도 바람은.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산이 많아가지고 저는 어제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잠깐 뭘 이렇게 수리해주러 오셨었어요. 그런데 저 잠깐 거실에서 저쪽 좀 바라봐도 되냐고. 오락산 영봉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시라고. 한참을 서서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데 와서 살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어릴 때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좋은 학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연에서 그 자연의 원리와 순리 속에서 살아간 아이들이 저희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초기에는 여러 가지 학습적인 자극을 많이 준 아이들이 성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그 원리를 깨달은 아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학습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기가 7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얼른 오시라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좋은 자연에 사셔야 한다고. 맞아요. 구름이 막 옆에 있고 막. 그래. 맞아요. 위에 안 있어요. 옆에 있고. 막 우리를 있어요. 감싸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달도 가깝고 그렇죠. 맞아, 달 진짜. 텐트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달을 꺼야지 잠을 잘 될 것만 같이 너무 밝아요. 맞아요. 달 그림자가 너무 밝아서 이제 네. 커튼 치고 자기도 하고. 근데 그 또 달이 누워서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계속 보다 잠들기도 하고 네. 그런 맞아요. 곳입니다. 어떤 분은 새소리 들린다고 했더니 천국에 사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새소리가 알람처럼 새벽부터 깨워주죠.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죠. 지금 어려우시다는데 우리 이래서 되겠어요? 되지 않겠습니다. 송도는 또 송도만의 또 매력이 있겠죠? 저희 집 바로 앞에 호수가 있고 이제 조금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바다가 이제 지인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바다 물 담그고 그런 바다 아니라 컨테이너들이 있는 그렇죠. 바로 주방 쪽에서는 여객 터미널이 보이고 수욕장이 아닌. 네, 그냥 바다다 이렇게 액자 속에 넣어둘 만한 그런 그림이겠군요. 네. 어쨌든 우리 모두 다 멋진 곳에서 살고 있네요. 네. 그러나 이 더위는 참 네. 우리가 견뎌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보행 가족 치료 이론 중에서 7장 핵가족 정서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그 남편분들과 같이 읽으시죠, 책. 네. 서로 이 책이 거울이 되어주지 않나요? 저희 남편은 당신 생각이 많이 나. 근데 이게 막, 굉장히 좀 찔리는. 정말 사랑하시는 거. 저런. 늘 생각하셔서. 책을 보면서도 생각하셔서. 거기에 단어가 하나 빠졌네요. 당신의 증상 생각이 많이 나. 그래도 그것도 사랑이겠죠? 네네, 맞아요. 네, 우리가 서로 비춰볼 수 있는 책이에요. 내 아내가 왜 그러는지, 내 남편이 왜 그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거울 같은 책입니다. 선생님들 이번에는 보시면서 또 어떤 부분에 이렇게 조금 배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두 다 거울 역할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206페이지에 부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원가족에서 가지고 있던 관계 특징을 재현할 수 있는 배우자를 고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적 거울 역할을 해주는 이미지를 가진 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했잖아요. 저는 남편의 첫인상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 되게 지금도 설레시나요? 그냥 잊혀지지 않는 거지 설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남편이 이제 지하철에 계단 위에서 내려오고 전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반신부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던 그 길쭉한 키가 180이 넘어가지고 와. 키도 크고요. 저는 그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고 그리고 살도 좀 통통하게 있었고 근데 저희 아버지랑은 외모적으로는 완전 다른 친정 아버님. 친정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외모에 처음에 끌렸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어쨌든 남편이랑 쭉 이렇게 시간을 지내와서 보니까 그냥 제가 원가족에서 할 수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짜증을 내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저희 원가족에서는 제가 막내였는데 예뻐해 주셔서 키우셨었던 것 같아요. 막내로 집에서 자유로움을 많이 누리셨었나 봐요. 네네. 그걸 그대로 이제 할 수 있게 남편이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2명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아이 키우다 보니까 그걸 똑같이 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이 키우면서는 그리 도움이 되진 못하더라고요. 이제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비슷한 끼리끼리 끼리끼리 어떤 끼리끼리. 자유로움. 네. 그럼 남편분도 다소 자유로움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한데 놀면 불편한 분들 계시거든요. 대부분의 장남 장녀들의 특징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막내분들은 존재 자체로 예쁨 받은 경험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남편분도 막내예요. 정말 끼리끼리요. 더 찐겠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다면서요. 유유는 사이언스예요. 그 유유가 뭐예요? 유유상종할 때 그 유유. 같은 종류가 만난다는 건 그건 과학이다. 진짜 맞네요. 맞아요. 그 보웬이 210페이지에서 그 얘기 하거든요. 심사숙고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무의식적이다. 그렇죠. 자동이에요. 그건 아마 그 윤수 어머님이 뭐 저 사람이 내 자유를 받아주겠지 뭐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셨을걸요. 맞아요.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자석처럼 쫙 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 만남을 말합니다. 무의식적 만남. 운명같이 끌리는 것 같지만 운명인 거죠. 업보가 된 건 같은 느낌이네요. 같지만 맞는 거죠.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 내가 남편이랑 같은 사람인가?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오빠의 그 이자 관계가 편했기 때문에 또 저희 남편이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머니와 아들 그 사이에 그게 알았으면 안 갔을 걸.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끌렸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으로 제가 들어간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정말 별로였거든요. 제 이상형이랑 완전 다르고 정말 외모가 남편한테 듣지 말라고 해야 되나? 싹 반해버렸는데 선생님은 외모가 멀리서 이렇게 뚜벅뚜벅 제가 걸어가는데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설마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 운전하는 걸 보고 생각이 번떡 들은 게 이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네,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순간이 영혼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의미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별로였는데 그 생각이 현실이 돼버려. 그럼 선생님 남편과 내가 이거는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탁 맞다 이런 것도
쉽지 않으실까요?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 외부에서 하고 저는 이제 집 안에서의, 그러니까 뭔가 합이 맞는다는 느낌이 들을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점점 맞아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뭔가 남편이 딱 해주고 저도 이제 뭔가를 남편이 나 그거 방금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할 때가 있어서 매번 그러진 않는데 가끔 네, 그럼 우리에게 네, 그런 기적이 때가. 일어나죠. 네, 네. 지금 아이 넷을 양육하시기 때문에 뭐 어디 밖에 나가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나가는 자체가 힘들어서. 근데 두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충실하신 분들이죠. 남편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 직장에서 과도하게 일을 많이 맡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선생님도 가정에서 과도하게 아이 넷을 양육하시는데 정말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책임을 다 해내는 그 무게의 양이 두 분은 굉장히 유사성이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 자신은 모르지만 남편을 봤을 때 조금 덜 해도 될 텐데. 남편분도 선생님에게 그 얘기 하죠. 네. 좀 놀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걸 서로한테 가끔씩 얘기해주고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각자에게 맡겨진 장소, 위치에서 완벽하게 해내려는 그 성향이 두 분에게서 제가 조금 보여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다희 어머님은 뭐에 촥 이렇게 끌리셨나요? 없어요, 끌린 거. 저는 뭐 없는. 저는 뭐 이렇게 딱 보고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남편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은 남편분은 선생님에게 뭐에 이렇게? 그 약간 장군 같은 여성성에 끌렸을까요? 다 이해. 우리 다 이해가 돼요. 네, 엄마의 그 모습에 이게 싹 뭐가 됐을까요? 남편분의 어머님이 장군 같으신 거죠. 그렇죠. 홀어머니신데 아버지의 빚도 다 갚으시고 자녀 둘도 잘 키워내셨으니까 그냥 얘는 어디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힘 있는 여성, 단단한 여성 거기에 믿음이 그냥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나의 어떤 부분에 무엇 때문에 나와 결혼하고 싶었는가 그랬더니 상황이 어려서 도와주고 싶다 이런 건 그냥 이제 보여진 거고 나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똑똑해서 진짜 중요해요. 진짜 그런데 중요해요. 저는 제 남편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냐면 화를 잘 내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참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같은 저에게는 물 같은 남편이 그 끝까지 견뎌주는 그 온유함 그게 저에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멘탈이시네요. 맞아. 그러네요. 맞아. 딱 뜨네요. 정말 그래요. 그런 그래서 불 같은 여자와 물 같은 남자가 만난 게 아닐까. 그런데 신체적인 조건은 또 뭐가 있었냐면 저는 몸이 좀 약한 편인데 남편은 운동을 해서 정말 튼튼하셔서 뭐 귀찮은 게 없는 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머리를 쓰고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라고 하면 정말 하루 종일 하거든요. 근데 남편분은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뛰라고 하면 뛸 수 있는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붙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의 결여를 서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두 사람이 만나면 해결될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잉 기능, 과소 기능이 발생되는 거죠. 저 생각났어요. 전 남편이 공부하고 있을 때 만나가지고 제 소원 성취를 이뤄준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공부하는 남편이 조금 좋아 보였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그 모습의 매력을 느끼신 거네요. 그럼 선생님은. 그랬나 봐요. 선생님은 그럼 그때 뭐 하고 계셨나요? 봉사활동 열심히. 활동. 선생님은 활동, 이쪽은 공부. 이렇게 착 서로 끌리는 만났네요. 거죠. 너무 서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영역이 매력적이어 보이는 거죠. 네. 윤서 어머님은 본인은 너무 작고 왜소한데 네. 키 큰 남편을 보는 순간 맞아. 내가 가지지 못한 네. 걸 이 사람에게 삶을 바치면 그 품에 다 모든 걸 풍파가 다 하겠다는데 웬걸요. 틈 사이로 막 풍파가 막 다 겪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내가 원했던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반쪽이거든요. 사실 둘 다.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데 이게 과연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되느냐. 이 책의 211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화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가정적 의존에 대한 욕구는 커져만 가며 상대방이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이에 실망하여 각자의 욕구와 두려움의 정도는 격화되면서 결과적으로 관계에서 신뢰, 존중, 성실감을 얻을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그런 말 해요. 아내에게 행복감을 계속 주고 싶어서 남자들이 그냥 계속 처음엔 참아요.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그리고 그게 왠지 뭐 신혼의 어떤 정석처럼 남자들이 계속해서 헌신하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이 과잉 기능이 된 거죠. 그러다가 과잉 기능에 마비가 오는 시점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반쪽이 만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셀프가 만나야 되는데 반쪽끼리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 많지 않으세요? 신혼 초에는 나한테 정말 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남자는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뿐인데 상당한 소외감, 외로움, 고립감까지 들어가거든요. 여전히 신혼이시라서 뭐 세 분은 다 처음부터 집중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은 뭐죠? 네. 세상에나. 연애와 결혼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애와 결혼의 차이. 저는 결혼 전에는 남편이 늘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근데 결혼을 하고 남편이 발령이 나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또 바다에 떠다니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진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때 제 낮은 분화 상태를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정말 남편이 땅 위에 서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네. 다른 지역에 나가고 이럴 때. 그런데 바다 위에 떠 있는 일을 하시는 그런 남편분을 만난 분들은 상당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렇게 항상 출렁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남편을 만날 수밖에 없던 그 역동은 무엇인가 이거죠. 네. 그 아내 되시는 분 안에 항상 그 대상 항상성에 대한 그리고 엄마 대상에 대한 어떤 불안이 상시로 존재했을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친정엄마가 어딘가 갈 수밖에 없는, 저랑 손을 잡고 걸어가도 길에 누군가를 만나면 제 손을 놓고 그 사람을 집중하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밖을 외출하실지 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실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같이 고요하게 있는 게 아니라 늘 사건과 이벤트가 있어야만 편하신 스타일? 네. 그랬더라고요. 근데 공부하실 때 그 직업을 생각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걸 하겠다의 목표를 잡고 공부한 건 아닌데 합격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끌려가. 네. 그러니까 그건 또 제 역동이 돌았을까요? 이런 걸 무섭다고 하는 건가요? 참 선생님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제 역동이 돌았을까요? 그렇죠. 부부는 만나는 순간부터 함께 돌아요. 역동이. 제 남편은 저를 만난 후에 최고의 가난을 경험해봤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런 가난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가난을 경험해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가난했던, 정신분석에서는 내가 무의식 안에 단 한 번의 강렬한 테러블한 외상도 그 사람에게 외상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한 외상이 더 깊게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아버지가 뭐 사우디에 몇
년 다녀오셔야 되고 그전에는 또 젊으셨을 때는 월남전 다녀오셔야 하고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거든요. 그 지속적인 가난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고 나서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런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부는 함께 그 역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게 이자관계, 무의식적 공명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윤서 아버님은 연애하실 때도 항상 거리를 두고 연애를 하셨나 봐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보겠다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여기는 조건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왜 두 분 다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서요. 공부해야 돼서 그쪽 일해야 돼서요. 일해야 돼서요. 네. 연애 기간에. 네. 저희는 그런 뜨거운 도시가 멀리 아니에요. 있었나요? 전철로 한 4-5정거장. 그거 자야 된다고 일찍 자고 통화도 많이 안 하고 막 이런. 아니 이건 거의 거리두기 아니 밀당 수준 아니에요? 남자분께서 네. 선생님을 꼭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나 보다. 그래요? 지금 남편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주면 떠나버릴 것 같았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 줬어도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에너지를 받고 싶어 하는 걸 잘 표현을 못했어요. 근데 거슬러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제 가정주부셨고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시아버님, 시어머님 아니요, 저희 친정 아버지. 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 근데 그게 감정으로 막 이렇게 강렬한 감정 있죠. 이렇게 리비도로 예쁘게 네, 여성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공격해서? 네. 어이구. 그런 역동? 저희는 약간 그렇게 도는 것 같아요. 자극해서 네. 에너지를 얻는. 네. 좋은 자극이면 좋은데 네.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공격성을 사용하는 건 서로를 힘들게 하죠. 지치죠. 네. 그래서 연애 때부터 그랬는지 하여튼 서로 거리를 본능적으로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원가족에서 네. 충분한 사랑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조금 그냥 겨우 것 같아요. 겨우 내가 해야지 뭐 이런. 그게 지금 남편분을 만나서도 그 역동이 돌고 있는 거죠? 맞아요. 똑같이 돌아요, 진짜.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은 겨우겨우 받아내는 느낌. 이건 이제 상당히 또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죠. 그 무의식적 역동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죠.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서 그 해석이 되고 적용이 달라졌을 때. 222페이지에 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 자기 상실된 개인은 분화가 더 잘된 자기 상실된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분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죄의식을 많이 느껴요. 분화 수준이 낮은 분들이. 그리고 자신을 매우 나쁜 사악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더욱 자기 비하에 빠지는, 이게 계속돼요. 그냥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분화가 낮은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해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녁 식사 준비를 아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충분한 칭찬을 해주지 않고 그냥 먹을 때 그냥 먹었을 뿐인데 맛이 없어? 자기 엄마 맛이 아니야?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네. 무서워. 왜 웃으시죠? 무서워서. 어제 쓰고 와서 맛이 없어? 식탁의 이야기.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다 조금씩은 있죠. 없나요? 저도 어제 닭게장을 끓였어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물에 빠진 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닭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은 조금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물에 빠진 닭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닭게장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끓였는데 어제 먹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왜? 맛이 없어? 왜? 별로야? 막 왜냐면 아니까. 근데 뭐 아니야 괜찮아 했는데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근데 두 그릇 먹더라고요. 먹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괜찮다 해서 할 수 있는 메뉴에 닭게장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 집 식탁 얘기하시는 줄 알아가지고. 저 왜 이렇게 어렵죠? 요리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요리 잘하시잖아요. 잘하시죠. 많이 하죠. 근데 그냥 별 반응이 먹을만하네. 그러면 마신다는 거예요. 경상도. 네. 먹을만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먹으면 먹고 뱉지 않잖아요. 그럼 그 정도면 괜찮으세요? 먹으니까. 저는 그냥 괜찮아? 맛있어? 괜찮아? 그럼 먹을만해. 그럼 그래. 여기서 그냥 제 할 일을 하죠. 괜찮으시죠, 선생님도? 네, 저는 근데. 그 정도만 들으셔도? 전 맨날 이래요, 식탁에서. 내가 정말 맛있게 하고 싶었는데 말이지. 이게 너무 들어갔어, 막 이러면서. 어떤 날. 난 정말 맛있게 하고 싶었거든, 막 이러면서. 자기 위한. 이게 선수치고. 먹을 거에 있어서는 제가 확신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그렇든 말든 상관없어요, 먹을 거는. 근데 이런 모자나 이런 물건을 샀을 때. 물건, 돈을 썼을 때네요. 네. 돈을 적절히 잘 썼는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선택해서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네. 어머니가 긍정적이지 않았던. 아이고. 그래서 남편이 잘 샀어라는. 그래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군요. 네. 참 어렵네요, 이게. 어려운 거죠. 결국 내 이슈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지금 내 결여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저도 요리를 해놓고 저는 충분한 칭찬을 하지 않으면 계속 질문해요.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칭찬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질문을 그냥 계속 할 뿐이에요. 어때? 괜찮아? 맛있어. 정말 맛있어? 뭐가 맛있어? 여기 있는 게 매운 건 괜찮아? 소금 간은 어때? 계속 질문을 하니까. 말씀도 하셔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요리를 딱 해놓으면 호텔식이야. 이거 호텔에서 팔아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모든 질문은 이제 그거 하나로 딱 압축시켜서 대답하시는 제가 거죠. 그렇게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서 저는. 이번엔 좀 다른 대답을 해달라고. 다른 호텔, 어떤 호텔? 이제 아빠는 저에게 어떻게든 맞춰줄 건데 아이들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 근데 남편이 해주면 그걸로 사실 충분하시지 않. 맞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제가 끝없이 질문하는 제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끝없이 질문합니다. 저는 제가 만족하는 그 강도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칭찬을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그런데 이런 이제 피드백을 원할 때는 사실 내 결여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적절한 피드백이 오지 않을 때 내 감정이 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을 때 이 책 225페이지에 보시면 핵가족의 분화 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불안에 사로잡힌 정서 기능의 유형들이 많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더 심각한 신체 질병이 생긴다. 당뇨병은 감정적 작용 과정과 신체 질병 사이의 상호작용에 좋은 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뇨는 심리학 쪽에서 정신분석학 쪽에서는 외로움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 암은 그 집안의 순교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물론 이건 심리학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화학 제품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걸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분이 식이요법도 잘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뇨가 갑자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이때는 외로움을 얘기를 해요. 외로움. 우리 선생님들 당뇨 있는 분 없으시죠? 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당뇨가 있으셨는데 말씀하신 게 다 해당이 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친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뵌 적이 없는데 남자 사이에 그런 외로움이 되게 크셨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빠는 사형제시거든요. 남자 어른에 네네네. 대한 열망이 있으셨겠네요. 그래서 예전에 그
힘들고 정말 소위 빡세다고 하는 군대에 가셔서 네, 거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계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런 남성성, 뭐 남성의 사이에 아버지 대상 그리고 엄격한 규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군대는 그런 그렇죠. 강력하게 잡아주는 네. 남자 어른의 네네. 그 지도를 받고 싶으셨던 거죠. 네, 그래서 형제나 친구들이 주는 에너지와 네. 큰 어른이 주는 에너지는 다른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네. 아버지의 힘, 그래서 군복무를 일반 분들보다 조금 더 하시고 네. 그다음에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아요. 저도 자세히 뭐 들어보진 못했는데 그런 외로움도 많이 겪으시고 그리고 학업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크셨는데 그거를 이제 해소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당뇨가 위험한 게 다른 합병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한데 간까지 또 안 좋아지셔가지고 네. 저도 책을 읽고 많이 얘기를 들어서 이제 간은 해독 과정에 중요하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해독시키지 못하셨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네, 제가 청소년기 때 그래서 네, 일찍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책에서 220페이지에 만약 한 사람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후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온다면 그 불안함이 그 배우자에게 전염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버님이 받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채널이 아버님은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큰 어른이 날 잡아준다. 이 구조만 있어도 남자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가 되죠. 그래서 왜 우리가 큰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그곳에 가면 층층으로 단단한 어른들이 있는 조직에 그냥 나는 딱 버티고 내 자리만 잘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 어른이 주는 힘이 없는 구조에서 그러니까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엄청난 스트레스, 물론 직장인 스트레스도 엄청나지만 자기 공간, 자기 가게 하나를 유지하는 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들이 이제 상당히 심한데 근데 그걸 또 해소할 채널이 우리 대한민국은 저는 외국 축구 경기에서 재밌었던 게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동네 축구장 같은 데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3부 리그 이런 선수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유럽에서는 저게 가능하다. 근데 3부 리그나 그 밑에 리그들은 자기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축구 선수 그 활동을 유기적으로 굉장히 구조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마을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강한 스트레스를 강한 스포츠를 통해서라든지 자기만의 해독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가장들은 과연 스트레스 해소 채널이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편의점에서 술 드시고 이러는 게 오히려 그건 해독제가 아니잖아요. 더 큰 스트레스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빠들이 그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집안에 딱 아빠가 들어오면 어때요? 무섭잖아요. 애기들은. 네,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이제 남편이 퇴근을 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제가 위가 막 꼬일 듯이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와서 느낌이 그냥 약간 여자의 직감? 여보, 그렇죠. 밖에서 아팠어? 어디 아팠어? 힘들었어? 그랬더니 오늘 좀 아프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엄청나게 아파서 와 남편이 진짜 밖에서 힘들었구나.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너무 정말 아팠어서. 사랑하시나 보네요. 남편분을. 신체 공감, 입덧도 남편분들이 함께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딱 보는 순간 그게 우리 몸이 참 영물이에요. 그렇죠. 몸이 먼저 알아채죠. 머리가 알아채기 전에. 근데 그건 너무 사랑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엄마 스트레스 받을 때 아기들이 아프잖아요. 네. 특히 뭐 이런 경험들 많지 않으세요? 시댁에 명절에 다녀왔는데 아기가 아프다거나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배탈이 난다거나 이거 엄마들이 받는 스트레스 아기가 다 왜냐면 감정을 주관하는 그 충동을 주관하는 분자들이 겉에 있기 때문에 장이 매우 민감해지거든요. 그런 경우들 종종 있지 않나요? 네, 시댁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38도가 넘거나 남편만 보냈는데 열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
저는 시댁에 갔는데 그때 셋째가 아기였을 때였는데 둘째는 마당에 가서 얼굴을 갈아엎고 막내는 열이 펄펄 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기 네. 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가기 전에는 가서 이제 그리고 아니면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는 갔다 와서 이제 증상이 막 폭발해가지고 네, 열이 나고 아프고 막 그랬던 경험이 애기들이 맞습니다. 참 엄마 사랑해가지고요. 엄마 아픈 거 그대로 몸으로 많이 받아주죠. 이 불안은 중독적이고 그리고 전염적이고 그래요. 불안은 금방 전염이 돼요. 아빠가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딱 들어오시면 아빠가 무섭게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아빠가 힘든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요, 마음이. 그래서 아빠라는 존재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샤방샤방, 상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조용해지기 시작하죠. 서로 조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긴장도는 더 올라가죠. 저희 첫째가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거의 자다가 한 번씩 화장실을 가요, 깨서. 요즘 아빠가 조금 힘드시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남편을 어떻게 이렇게 언어로든 물론 이렇게 풀어주지 못하고 충분히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꼭 일어나서 그럼 또 아빠가 챙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집에 오면 잘 먹이려고 먹는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좀 외딴 섬처럼 혼자 식탁에 앉아서 독상을 네 혼자 그러니까 제가 차려주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꺼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그리고 집도 다 치워놓고 제가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집이 지저분하거나 뭔가 정돈이 안 돼 있으면 저도 싫거든요. 근데 남편도 하루 종일 밖에서 하고 왔을 때 집이 난장판이고 애들도 뭐 안 씻고 있거나 이러면 저 같아도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도 이제 정돈되고 집도 이제 조금 딱 남편만 와서 밥 먹고 이제 애들하고 한두 마디라도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그 외딴 섬에 남편이 홀로 쉴 수 있도록 이야. 노력합니다. 집에서 해봐야 되겠어요. 저희도 도입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좀 잘 먹이면 우리는 막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안 도와주면 성질을 내잖아요. 5분 늦게 오면 막 화내지 않아요? 안 그래요? 네. 거기 애기 다 컸으니까 그렇죠. 저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요? 전 화내요. 입사했는데 왜 안 올라오는 거지? 지금 이 시간 끝났는데 이런 거 있죠. 약간. 그래서 애들이 이제 월패드에 뜨잖아요. 차 번호 뜨면 애들은 항상 아빠 왔는데 막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기다리면 아니야 아빠 올라올 때까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올라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잠깐 쉬고 싶을 때도 그렇죠. 아니 남편분을 이렇게까지 아끼시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도 약간 그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떠나가 거에 대한 아버지를 일찍 잃으셨기 때문에 갑자기 아프셔서 갑자기 돌아가신. 네네. 그래서 그게 은연중에 깔려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빠의 힘든 모습 많이 보고 크기도 했고. 우리가 시간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되고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게 있으면 우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시네요. 그리고 뭔가 남편이 시댁에서 위치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껴가지고 많이 외동이라 사랑 정말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의 힘듦도 많이 짊어져야 그렇죠. 외동들이 네. 우리가 무조건 사랑받는데 아니에요. 엄청난 침범, 엄청난 강렬한 에너지가 첫째한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이 이게 아니네 하면서 반성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수정되는 시간이 있는데 한 명만 낳으셔서 키우신 분들은 온통 강렬함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버님이 어머님과 사이가 좋으시고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조금 덜 했을 텐데 근데 이건 누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리고 우리 시골 분들이 지금 70, 80대신 분들이 부부가 사이좋게 예쁘게 지내 맞아요.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로 우린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6.25 너무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생존만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정서적인 걸 채워준다? 밸런스를 지켜낸다? 이런 개념이 사실 그때는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부모님들 사이가 좋기가 겨우 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이에서 외동은 참 힘들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굉장히 시골인데 외동이라는 게 그 동네에서도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 시대는 많이 이렇게 출산하셨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가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삶을 산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 제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근데 또 어머님, 아버님 뵈면 또 예전에는 왜 그러실까 하다가도 어쩔 때 보면 제 부모님이었으면 내가 이런 마음이 들까? 좀 그런 면도 안쓰럽고 그냥 다 뭔가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이 넷을 낳아서 철이 들으면 이렇게 현모양처가 되나요, 다? 그냥 종종 합니다. 매번 그러지 않고. 종종. 네. 자주 오셔서 많이 가르쳐 주시네요. 이게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거, 그러니까 갈등의 그 중독성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등을 겪었던 분들은 집안에 갈등이 많았던 분들,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계속 싸웠던 집에서 자랐던 분들은 다시 결혼을 했을 때도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마음은 먹는데 내 몸속에 기억이 있어요. 긴장을 부부싸움으로 풀었던 구조가 아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도 갈등을 견뎌내는 그 시간이 상당히 짧고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그런 빈도수가 상당히 높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안 살려고 했는데 나는 아빠처럼 안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남편이 좋은 거 찾아 먹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나이도 있어지니까 그렇게 챙겨주면 고마운 일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집에서 찌개를 끓여놓고 이제 식자재를 사다가 넣어놔요. 근데 이거 해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늘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저 같은 경우엔 이제 식자재를 사다 놓는 편인데 실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그저 아이디어로 남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식자재가 조용히 냉장고에서 잠이 들죠. 이제 남편이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가끔 보고서는 얘기해요. 그리고 찌개가 밖에 있네. 요즘 같은 날씨엔 넣어놔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뭐 가족을 위해서 뭐 건강한 식재재, 뭐 건강하게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엄청 탓하는 것 같은 거예요. 도와주려고 말한 건데 발견하고. 네. 그 어조와 그 감정까지도 막 그 꼬투리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저희 어머니도 사실 아이디어만 많으셨던 분이셔가지고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보고 자라서 그거 볼 때마다 자식 입장으로선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모르는 근데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제가 해놓고 그거를 또 남편한테 받아주길 바라는, 이해해주길 바라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네. 말도 안 되죠. 네. 근데 그런 걸 제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는데. 이 책 236페이지 이런 말을 해요. 갈등이 많은 결혼의 특징은 각 배우자들이 배우자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의존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이 알아가실 거예요. 약해요. 우리는 약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 사랑해줘야지. 이야. 그럼 너는 맞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과잉 기능이 되고 제가 과소 기능이 되나요? 그걸 계속 요구하는 거죠. 과잉 기능 해줄 것을.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중에는 그게 역기능이 돼 버리죠. 반드시 마비되는 그 시점이 오거든요. 차면 터집니다. 네.
옆으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럼 사태가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밸런스를 조절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이 네. 중요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네. 식자재가 조용히 죽는 일이 없도록. 어저께 칭찬받았어요. 오, 냉장고가 텅 비었네. 이런 거 있죠. 변하셨군요. 내가 아니, 변하셨군요. 가끔. 네. 가끔이 이제 자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분화되어야 하고 반드시 개별성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책에서는 연합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간혹 이 책을 읽으실 때 연합성은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맥락상 연합성이라는 단어를 융합으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걸 기생으로까지 우리가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적절하게 연합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책에서 연합성은 좋은 기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융합되어 있어서 홀로 설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부부가 각자의 일을 제대로 해내지 않았을 때 그 긴장을 아이들이 먹게 돼서 아이들의 긴장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자꾸만 멀어질 때 아이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일으켜서 부부 사이를 붙여놓는 거예요. 아기가 학교에서 일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엄마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전화 받자마자 아빠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성인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삶의 무게의 짐을 어린 아이가 그걸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적절한 분화가 되기 위해서는 보혜는 계속 얘기해요. 계속 학습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적용한다? 나한테요.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책 23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억압된 분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하게 형성된다. 그러면 적절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이즈에 맞는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커다랗고 맛있는 수박을 왜 자르죠? 통째로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껍질을 다 벗겨내고 작게 잘라서 아기 입에 맞게 아기에게 넣어줘야 되고 또 어른에 맞게 아이에 맞게 우리가 맞게 자르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상대방에게 적절할 때만 그게 좋은 게 되거든요. 대화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적절한 단어의 크기를 사용하는가, 적절한 정서의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가, 적절한 감정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멋있는 엄마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책을 봐고 공부를 해야죠. 네. 우리가 책 보고 공부하고 너무 중요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나를 보면서 실천하시는 거.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할 때 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가 막힌 그 사이즈에 맛있는 과일들을 자녀에게 주시듯이 정말 기가 막힌 사이즈의 단어들을 가족에게, 주변에게 주시는 그런 한 주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